네, 제가 조금 중간에 설명을 조금 덜하고 간 부분이 있네요. 그림에 대해서. 자, 여러분 교재가 9페이지인가요? 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 6페이지 살펴보면, 정상 사람의 이렇게 스킨 컬러를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적혈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아주 이렇게 건강한 핑크빛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막에도 보면 이렇게 핑크 컬러로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스킨 컬러가 조금 옐로이시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빈혈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혈구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막도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조금 페일한 그런 어떤 특성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백혈구의 종류에서 보시면 그 뉴트로필리아라고 하는 거, 호중구의 어떤 그 수가 증가된 것들을 우리가 뉴트로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증가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에오시노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호상구가 증가된 거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생충 감염이나 알러지 반응 등이 있을 때 에오시노필리아라고 하는 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WBC라고 하는 그 류코사이트죠, 그죠? 얘는 이제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WBC 즉 류코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마이엘로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빈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빈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 인구들에게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흔한 게 빈혈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철분이 부족해서예요. 아까 우리 적혈구 이렇게 생긴 모양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 안에 그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했었죠. 글로빈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기에 글로빈 하나에 뭐예요? 그 철이 이렇게 4개가 결합을 하고 이 철에 각각의 하나씩의 O2가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가진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색소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이제 생겨서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겸상적 혈구성 빈혈, 즉 아까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얘기를 했죠. 얘 생긴 모양이 초승달 같다라고 해서 이제 생긴 이름이기도 하고, 낫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보인다 해서 낫적 혈구성 빈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다음에 지중해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뭐 얘는 그 성인간호학에 가서도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클셀 아나미아라든지 탈라세미아라고 하는 이 빈혈들의 경우에는 적혈구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얘들이 아주 가는 혈관을 지나갈 때 이게 그 혈관을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가지를 못해요. 혈관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습니다. 이 적혈구가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긴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이 좁은 혈관을 지나갈 때 모양이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좁은 혈관도 터지지 않고 잘 지나가야 하는데, 이 탈라세미아나 이 그 시클셀 아네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지나가면서 그 모양 자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혈이 이제 헤몰라이시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빈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그 혈색소의 유전적인 이상이 결국에는 이제 적혈구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양 이상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적혈구가 우리 이제 다능성 줄기세포에서 또 뭐였어요? 골수성 줄기세포에서 그다음에 뭐 중간 단계 거쳐서 망상 적혈구를 거쳐가지고 성숙한 적혈구로 이게 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가요? 뭐였었죠?
비타 B12하고 엽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적혈구가 이제 그 엄마 세포에서 지 스스로 독립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거대 적혈 모구 빈혈이라고 하는 메갈로 큰 거죠, 그죠? 큰 건데 엄마 세포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그 큰 모양의 어떤 적혈구가 말초 혈관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양의 그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거죠. 악성 빈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악성 빈혈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리학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악성 빈혈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적혈구가 성숙되지 못하는 어떤 그 과정들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혈성 빈혈이 있었죠. 아까 용어에서도 봤었는데요. 헤모리직 아니미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혈에 의해서 발생하는 빈혈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그 혈구라고 하는 거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이 골수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에리스로사이트가 만들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이름을 붙여놨냐면 에이플라스틱 아니미아라고 붙여놨어요. 얘를 이제 번안을 하다 보니까 재생불량성,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가 잘 안 되어서 발생하는 빈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가 이제 쉬는 타임이었는데요. 잠깐 좀 이렇게 제가 여담을 좀 늘어놓자면, 처음에 핸드폰을 이제 구입을 하면서 이런 기능이 생겼던 거예요. 이모지 만드는 거. 그래서 이번 강의 때 여러분들이 좀 심심할까봐 이 이모지를 살짝 넣어봤습니다. 이모지 넣었더니 얘는 지금 이렇게 막 그 GIF로 움직이고 얘는 그냥 멈춘 상태로 이제 가고 있네요. 제가 이게 사진을 넣으면서 방법을 조금 다르게 했더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가 가끔 보면 굉장히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도 큰아이가 이제 성민인데 성민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서야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교수님이 제대로 설명을 잘 하고 있는가, 정확한 용어를 써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눈여겨보면서 교수님 설명 잘못했어요 라고 댓글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잘못 설명을 한다는 거를 캐치를 하는 것 자체가 수업에 집중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업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1주차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안 넘어가네요. 왜 이럴까요? 연결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요. 잠시만 멈출게요. 네,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트펜이 이렇게 충전이 좀 덜 돼가지고 잘 안 됐네요. 자,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immunity라고 하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외부에 있는 굉장히 유해한 뭐 어떤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그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즉 면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면역이 있고요. 인공적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얻어야 이제 면역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acquired immunity에서는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티젠, 우리가 줄여서 AG라고 부르고요.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은 AB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이제 특히 안티바디를 우리는 이뮤노글로불린, 줄여서 Ig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것도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면역을 담당하는 물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역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보면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헬퍼 T셀과 사이토톡식 T셀, 그다음에 플라즈마 셀, 그다음에 메모리 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보면 휴모랄 이뮤니티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CMI라고 해서 이게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에서 세포 매개성 면역,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모랄 이뮤니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결국에는 항체와 이제 관계가 된 어떤 면역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르게 이제 이 아이들이 관련이 되어서 면역 작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뮤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방 접종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접종, 여러분들이 아기 때에는 뭐 태어나서는 뭐죠? 결핵 예방 BCG 접종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는 비형 간염 예방 접종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풍진이나 그다음에 뭐죠? 홍역, 그다음에 볼거리 이런 것과 관련된 예방 접종도 다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뮤니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백시네이션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artificially acquired immunity라고 하는 표현을 또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능동 면역, 액티브 이뮤니티, 그다음에 패시브, 이렇게 수동 면역 이렇게 씁니다. 용어들이 되게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뒤에 가서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교재에 있는 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두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 몸에는 그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보면 스킨 있고요. 여러분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1차적으로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유해한 어떤 물질이나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외부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스킨이고요. 그다음에 뮤코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점막이라고 합니다. 이 점막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층 더 이렇게 막아주는 어떤 방어 체계로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표면 장벽이고요. 그다음에 내적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균 작용을 하는 파고사이토시스도 있고요. 뉴트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 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티 마이크로비얼, 그다음에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열이 나는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적 방어 기전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표면 장벽에서 이렇게 방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내적 방어 기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면역 체계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에 의해서 1, 2단계에서 내 몸을 지키는 어떤 면역 반응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두었는데요. 요게 보통 보면 이제 휴모랄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과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이제 3단계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내 몸에 심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이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은 다 이렇게 배척하는 어떤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부가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장 이식 받는 사람들.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치료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몸에 넣었을 때는 이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단계를 인위적으로 약을 써서 제한을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딴 길로 새기는 했는데, 넌셀프 라고 하는 거, 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안티젠, 즉 AG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내가 아닌 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티바디, 즉
항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앞에서 이제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그 것들을 주요 용어 단계에서 봤었었는데, 감마 글로불린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이 감마 글로불린이 결국에는 이 그 안티바디의 어떤 역할하고 거의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안티바디는 이제 감마 글로불린의 한 종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혈장 단백질 중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뭐 100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왜 나와 있냐면요, 요거를 좀 살펴보면 이 안티젠이라고 하는 이 공격수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외부 침입자가 우리 몸에 이제 침입을 했을 때, 한 종류의 안티바디가 안티젠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특정 A라고 하는 안티젠이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안티젠을 잡아먹는 안티바디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나에 따라서 이 안티바디가 이렇게 지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딱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티바디의 뒤에 보면 저기 안티겐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조금씩 모양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겐이 들어오게 되면 안티바디가 이렇게 붙어요. 붙어가지고 안티젠을 공격을 해서 내 몸에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잡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그 외부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면역 체계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9페이지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줄기세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안티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줄기세포에서 이 그 안티겐하고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저격수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 저격수들은 이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B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곳과 T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안티겐을 잡아먹을 수 있는 저격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면 먼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한 개를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죠. 이 B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에 의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기억세포와 플라즈마 셀이라고 하는 이제 형질세포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B림포사이트에서 메모리 셀과 플라즈마 셀을 만들어내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T림포사이트에서 헬퍼 T셀이 와야 돼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헬퍼 T셀이 와서 이 B림포사이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쫙 자극을 주면 이 헬퍼 T셀의 도움을 받아서 B림포사이트가 메모리 셀과 플라즈마 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안티젠을 공격을 하는 것은 뭐예요? 플라즈마 셀에서 안티바디를 만들어내면서 얘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항원을 공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메모리 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실제 공격은 형질세포가 하도록 두고 얘는 너를 기억을 해두리라. 그래서 다음에 너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너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잡아 주리라. 이렇게 이제 딱 기억을 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T 림포사이트에서는 아까 B 림포사이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헬퍼 T셀을 보내준다라고 했었죠. 그것 말고도 이 T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뭐예요? 사이토톡식, 즉 그 항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죽일 수 있도록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헬퍼 T 셀이라고 하는 거가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 이 마크로파제라고 하는 대식세포, 이름만 봐도 무시무시한 대식세포, 아주 많이 뭔가를 잡아먹는 어떤 세포라는 느낌이 들죠. 이 헬퍼 T셀에서 그 마크로파제를 이제 만들어내 갖고 이 마크로파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안티젠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휴모랄 이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안티바디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액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체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혈장이나 림프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T 림포사이트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전 자체가 셀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안티젠에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고 둘 다 메모리 셀을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전신을 공격을 해요. 처음에 내 손가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손가락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한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최초 공격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뮤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의어로 백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백시네이션은 자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artificially acquired immunity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이게 백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원을 넣어요. 즉 그 침입자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침입자가 내 몸에서 어떤 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약화시킨 항원을 내 몸에 이제 주사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우리는 능동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뭐죠? 홍역 예방접종 한다 했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홍역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홍역을 반 정도 죽여가지고 내 몸에서 힘을 못 쓰게 할 정도로 죽여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얘를 잡아먹어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메모리 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동 면역이 있고요. 근데 이미 내가 감염이 되었어요. 감염이 된 경우에는 그 항원을 직접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항체를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동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 그다음에 획득 면역과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면역 체계와 그다음에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제가 만들면서 artificially acquired immunity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네 개로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 면역이면서 자연 면역은 뭐냐? 내가 어떤 조치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미 걸렸어요. 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홍역 예방 접종을 못 했는데 이미 홍역에 걸려버린 거야. 근데 홍역 걸리면서 안티바디가 만들어진 거. 이거를 우리는 그 능동 면역이자 자연 면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연 면역이면서 수동 면역 인 경우에는 그 태반이나 모유로부터 엄마로부터 직접 받는 항체를 직접 받는 거를 우리는 요 칸에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티겐 아까 우리가 반 정도 죽여가지고 항원을 넣는다 했잖아요. 그런 어떤 예방 접종을 우리는 그 뭐죠? 능동 면역이자 그 획득 면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티바디를 직접 접종을 받는 것들을 그 뭐죠? 수동 면역이자 항체를 직접 받는 거니까요. 수동 면역이자 획득 면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요 면역이 나오네요. 면역계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림포이드 오간, 그 림프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가 여러분 입 벌려서 이렇게 보면은 감기 걸리거나 목감기 걸렸을 때 편도가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톤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슴 쪽에 보면 이제 피무스 글랜드라고 하는 이렇게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셀 메디에이티드 즉 T셀 T 림포사이트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플린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림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면역계라고 하는 거가 이제 림프절, 림프 노드 많이 들으셨죠? 림프 노드가 있고요. 이 림프 노드 굉장히 림프 노드가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구이날 서예부 쪽이 있고요. 이게 다리에
하고 이제 생식기 있는 그 사이에 이제 관절이 있는 쪽이죠. 림프 노드. 그다음에 엑실러리 즉 애과 겨드랑이 쪽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칼이라고 하는 그 목 쪽에 있는 림프절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림프절에 어떤 질병이 생긴 것들, 즉 면역 체계가 이제 너무 약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리학 가면 또 이렇게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리그넌트라고 하는 것은 악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암을 의미를 하고요. 림포마, 그 림프의 오마, 종이 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게 악성이라는 의미고요. 호지킨스 림포마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렇게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호지킨스 림포마가 아닌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넌이라는 말을 붙여서 분류를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IV 또는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보면 그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몸에서 면역이 결핍된 채로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HIV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이즈나 또는 HIV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는 그 면역 결핍 어떤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우리 몸에 아까 흉선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가슴 이렇게 그 쇄골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쇄골 그 중간에 이렇게 뼈에 있는 쪽에 보면 피무스라고 하는 글랜드가 있고요. 스플린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은 좌측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부위는 아니에요.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편도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림프절 아까 어디 있었다 했었죠? 경부 림프절이 있고요. 왼쪽에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림프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과 림프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서해 림프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지만 여기 경부 림프절, 서비컬 림프 노드가 이렇게 많이 좀 부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 정도 그림은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림프계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1페이지에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림프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혈액 순환이 이렇게 쭉 되는데 보면 이렇게 전신을 돌고 온 혈액들은 돌고 온 만큼 우리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모든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혈장들까지 다 이렇게 몸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던 심장으로 이제 다 돌아오지 못했던 혈장들을 이 림프계가 모아서 심장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림프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우리 몸으로 침입한 외부 균들이나 아니면 뭐 먼지라든지 뭐 그죠 세포 잔해물이라든지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가 바로 이런 림프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 좀 해두었죠. 이 스플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를 생성을 하기도 하고, 안티바디가 결국에는 그 세균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던 그 세균들을 조금 제거하는 역할을 이 스플린에서 담당을 하고요. 또는 이 스플린이라고 하는 거는 RBC가 이제 지 수명을 다하고 늙어버린 RBC들을 좀 파괴하거나 파괴되고 남은 잔여 조직들을 이 스플린에서 보관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벌써 30분이 다 되었네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또 주요 용어가 나오죠. 플라즈마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룸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피브리노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글로는 섬유소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부민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글로불린도 이제 운반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글로불린은 알파, 베타, 감마 글로불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티바디 앞에서 봤었습니다. 항체. 그다음에 헤모스타시스, 피를 멈추는 것, 즉 지혈. 베이소, 얘는 혈관을 의미를 하는데 컨트릭션은 수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소 컨트릭션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수축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agulation, clot을 의미를 합니다. clotting, 응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issue 스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하는 거는 티슈 팩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제가 생리학 때 다시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중요한 인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도 있고 비타-K도 있는데 얘들도 이제 혈액 응고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리버가 나와 있는데 간이죠. 근데 얘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그 지혈과 관련된 파트에서 나오느냐? 지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어떤 그 물질들을 주요 인자들을 대부분 간에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모필리아라고 하는 건 혈우병이었었어요. 그죠? 헤모필리아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13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첫 번째 장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혈구가 있고요. 그죠? 위에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혈장. 근데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뭘로 되어 있었어요? 물이 91%고 나머지 혈장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얘를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피가 이렇게 딱 굳어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롯 되는 거가 있고 나머지 시룸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또 분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시룸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섬유소원, 지금 피브리노겐과 시룸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을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시룸은 우리가 한글로 혈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이걸 뒤집어 보면 시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내려면 플라즈마에서 피브리노겐만 빼내면 시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혈장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M에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알부민과 글로불린과 그다음에 응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혈장 단백질의 60% 정도는 그 알부민이라고 하는 거가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알부민은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간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알부민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알부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은 삼투압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 농도를 잘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 알부분이 부족해져 버리게 되면 내 몸의 세포 안과 밖의 어떤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혈장 단백질 전체에서 한 36%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얘는 보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알파와 베타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마를 제외하고 감마 글로불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파, 베타 글로불린의 경우에는 운반 단백질이에요. 즉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이동을 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라 보실 수 있고, 감마 글로불린은 안티바디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감마 글로불린을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 정도 차지하는 거가 응고단백질인데요. 이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주로 이제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섬유소원이 이 응고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혈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지혈, 피가 났을 때 피가 멈춰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출혈이 계속 되게 되면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죠? 우리 큰아이가 4학년 때 나무 젓가락으로 총을 만든다고 칼을 한번 지가 처음으로 칼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가 처음으로 이제 손이 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가 상상을 했던 것보다 처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보니까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과다출혈 아니에요?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혈, 그다음에 과다출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때의 그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 지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혈관이 파괴가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기능을 우리가 지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헤모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헤모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이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욱신욱신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혈관 수축이 되고 나면 베소 컨트릭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혈관 손상받았던 출혈 부위를 좀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뛰어오는 아이가 누구예요? 트롬보사이트, 즉 플레이틀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빨리 뛰어와서 뭘 하는 거예요? 임시마개를 형성을 하는 거죠. 플러그를 형성을 해서 두고, 그 다음에 임시마개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응급처치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실제로 뭐예요? 응고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제대로 된 혈관 수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액 응고 과정들이 이제 뭐 두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혈액이 응고되도록 하는데, 이 위에 거는 제가 나중에 생리학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액 응고가 되기 위해서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네, 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였죠? 플라즈마 안에 있는 혈장 단백질이었죠. 그죠? 플라즈마 안에 있는 거였고, 그 플라즈마가 이제 시룸과 피브리노겐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 이제 혈액 응고에 작용하는 인자하고 이제 만나서 이 피브린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피브린이 결국에는 뭐죠? 혈액을 응고시키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트롬빈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트롬빈이 요 위에는 요 물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트롬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로는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간호 용어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사용이 되는 용어만 조금 여러분들이 피브리노겐, 그다음에 베이소 컨트릭션, 그다음에 플레이틀리트, 그다음에 코아귤레이션, 클로팅 이런 용어들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모스타시스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주요 용어 14페이지, 15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요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라즈민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안티, 반대한다는 의미였죠. 코아귤런트, 응고를 방해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 코아귤런트, 응고를 돕는 인자입니다. 그다음에 트롬부스, 혈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엠볼루스는 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전에 의해서 병이 생긴 거를 엠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롬보 혈전이 생기면서 색전도 생겼다 하니까 뭐죠?
용어 어근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혈전, 색전증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수혈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크로스 매칭, 교차 시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루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응집 반응. 요거는 주로 이제 혈액형 검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RH 블러드 그룹이라고 하는 거, RH 팩터. 우리가 혈액형 얘기할 때 A, B, O 타입이 있고 RH 뭐 플러스 RH 마이너스 RH 파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혈액형은 주로 ABO 타입과 RH 타입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14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베이스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면서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온다고 했었죠? 플레이틀리트가 가장 먼저 달려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응고가 이제 그 임시마개를 형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어떤 그 응고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그림, Y자 그림을 봤었죠. 그죠? 그래서 한쪽에는 내인성, 한쪽에는 외인성 이런 어떤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그 혈관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브린을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 피브린이라고 하는 것이 응고 시작 과정에서 뭐예요? 피브리노겐에 의해서 피브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트롬빈이 필요했고 트롬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프로트롬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했건 피브린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그물을 만들어요. 여기 그림 그물을 보이시죠? 그죠? 그물을 만들면서 피떡을 수축시키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출혈이 일어난 손상 부위를 그 막아가지고 출혈을 이제 응고를 만들게 되고요. 완전히 다 치료가 되고 나면 요런 것들이 그 피브린 그물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딱 묶여 있게 되면 피가 잘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죠. 그죠? 얘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 위에는 다 수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쫙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소를 용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섬유소를 용해시키는 물질이 뭐냐? 플라즈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플라즈민이라고 하는 거가 플라즈민오겐이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플라즈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플라즈민은 이렇게 피브린 클롯이 형성된 것들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얘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거를 배울까요? 우리가 그 혈액과 관련된 응고가 있거나 출혈이 일어나는 이제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고가 너무 되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혈이 생기는 어떤 질병을 가지게 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서 5번, Q번 그림에서 이제 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응고가 잘 생기냐? 보면 프로코아귤런트, 그러니까 즉 응고 요소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응고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장시간 입원해서 못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비행기를 너무 오랫동안 타거나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피 안에 뭔가 조금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동맥이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응고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출혈이 잘 생기는 상황에서는 뭐예요? 프로코아귤런트보다 안티코아귤런트가 더 강화되었을 때 출혈이 잘 생기겠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간에서 응고인자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때 출혈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근데 비타K가 부족하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다거나 할 때 출혈이 잘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혈관에서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 그 몸 깊이 있는 정맥에 이렇게
뭔가가 막혀 있는 이렇게 핏떡이 생기게 되면 이걸 바로 우리는 이제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혈전 형성된 것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면 엠볼루스가 생기게 되고, 이 엠볼루스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 버리게 되면 엠볼리즘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에 혈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14페이지에 계속 머물러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혈액형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ABO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AB, AB, O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ABO 타입의 혈액형을 어떻게 나누냐면, RBC에는 적혈구 표면에는 아굴리티노겐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 ABO 혈액형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혈장에는 항체 역할을 하는 응집소, 얘는 응집원이겠죠, 그죠? 응집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안티 A 혈청하고 안티 B 혈청을 피를 딱 뽑아가지고 두 개의 글라스에다가 딱 넣어 놓게 되면 시약 검사용의 디스크에 넣어 놓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안티 A하고 안티 B 혈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티 A에 응고를 하는가, 안티 B에 응고를 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안티 B에도 안티 A에도 응고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혈액형을 나눌 수 있는 거를 나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RH 타입을 보시면 RH 파지티브와 네가티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RH 파지티브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적혈구 표면에는 아까 응집원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이게 RH 팩터, 올리티노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H 팩터 응집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RH 포지티브와 네가티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RH 네가티브 환자가 RH 포지티브 혈액을 가진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게 되면 이 항원에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첫 수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ABO 타입은 첫 수혈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RH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첫 수혈할 때는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두 번째 수혈을 하게 되면 이 안티바디가 이 반응을 하면서 내 몸에 이제 넌셀프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적혈구들을 다 파괴를 해버리게 됐죠. 그래서 헤몰라이시스가 생기게 되고, 이런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상의 이제 즉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 것 같죠, 그죠? 주요 용어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블러드 트랜스퓨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혈을 의미하고요. 수혈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수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크로스 매칭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모든 피가 다 필요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혈액을 다 뽑아가지고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 아까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우병을 유발하는 어떤 주요 인자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뽑아서 이제 수혈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제 자기 피를 뽑아서 이제 저장을 해둡니다. 저장을 해뒀다가 수술하는 날 이제 필요할 때 자기 피를 가지고 다시 수혈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가수혈, 로고스 트랜스퓨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하려니까 목이 아프네요. 그다음에 페레시스라고 하는 거는 성분 채취술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분 채취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혈구만 뽑는 경우도 있고, 즉 백혈구만 뽑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혈소판만 뽑는 경우도 있고, 플라즈마 혈장만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분들을 이렇게 뽑아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채취술을 페레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혈액과 관련된 이제 질병들이 있어요. 에리스로, 적혈구,
블라스토시스라고 하는 게 뭐죠? 아까 엄마세포라고 했었어요. 적혈구 모세포, 모구증이 있는데 누구에게 있냐면 피탈리스, 즉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생긴 적혈 모구증을 우리는 블라스토시스 피탈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멍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출혈점이 사이즈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페티키아, 그다음에 퍼퓨라, 그다음에 에키모시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컨제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되어 있는 겁니다. 피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우열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심장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congestive heart failure에서 심장에 이게 피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심장이 이렇게 펌핑을 잘 못하는 것들을 우열성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올라가 있는 거죠. 뭐가 어떤 혈액의 상태가 요거를 우리는 충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epticemia, sepsis가 왔는데 어디에? 피 안에 피에서 이제 sepsis가 온 거를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epticemia. 그다음에 thrombo 사이토, 페닉, 퍼퓨라라고 하는 거는 혈소판이 페닉이 작은 거죠. 그죠? 혈소판이 작아져서 생기는 자색반을 우리는 저혈소판 자색반이라고 하는 트롬보, 사이토, 페닉, 퍼퓨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1시간 채우겠는데요. 제가 음성 강의를 해서 1시간 채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T번 여기 전혈 홀 블러드죠. 오타가 났습니다. 홀 블러드 전체 혈액입니다. 전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헌혈을 할 때 이런 홀 블러드 전혈을 헌혈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플라즈마를 이렇게 뭐죠? 얼려 가지고 딱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를 우리가 FFP 해서 신선 동결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혈을 6시간 내에 혈장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전혈에서 우리가 혈장을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혈구세포하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동결시켰다가 이가 상하지 않게 동결시켰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혈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분 수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어떤 성분을 수혈을 할 것인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수혈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건 아까 이제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RH 파지티브, 네가티브는 이렇게 출혈이 있을 때, 출혈이 급격하게 있어서 혈 수혈을 해야 할 때 ABO 타입도 봐야 하지만 이 사람이 RH 타입은 어떠한가를 보고 요거를 맞추어서 이제 동일한 혈액을 그 사람에게 수혈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임산부가 RH 네가티브인 경우에 아빠는 또 RH 포지티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RH 포지티브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뱃속에서 어떤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것 또한 첫 아기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째 아기 때부터는 이미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티키아, 이렇게 출혈점과 관련된 거, 페티키아, 퍼퓨라, 그다음에 에키모시스, 요 사이즈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롬보, 사이토, 페닉, 퍼퓨라. 저혈소판 자색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스롬보사이트가 감소가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출혈 점을 의미를 합니다. 됐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주요 용어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도 많은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첫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의 반응은 휴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더 어떻게 공부를 하지? 라고 답답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또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용어들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의학 용어의 달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즐기면서 할 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이게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는 메디컬 드라마를 하루에 한 편도 많죠.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일주일에 한 편, 한두 편 정도는 조금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혈액과 지혈과 면역과 관련된 용어들을 학습을 하셨는데요.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자가학습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학습 보고서를 쓸 때 과제를 내주면 대부분 용어만 막 이렇게 빽빽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요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권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노트 정리를 해오는지 제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과제입니다. 혈액과 면역에 대한 내용들을 노트에 적기 바랍니다. 제가 그 종이 낱장낱장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트를 반드시 마련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작성한 것은 그 구글 클래스룸 과제방에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출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과제가 있죠. 요거는 당연히 퀴즈 과제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얘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험을 칠 계획이니까 이때 반드시 잊지 말고 로그인을 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시간은 넘지 않았네요. 예, 수고했습니다.